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이거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네, 쉬었잖아 전날. 너무 힘든데 월요일 아침부터. 그건 기아 사정이고 저는 좋아요. 쌩쌩하다 이거죠 지금. 네. 좋겠네요. 네, 알겠어요. 아침 먹고 와서 그러신 모양이에요. 예. 아침 드시고 왔어요? 예, 먹고 왔습니다. 예. 오늘 다 하십시오. 우리들은 가만히 있게. 네. 지난주에 그 북한군 파병 문제를 저희가 다뤘어요. 상당히 좀 신중하게 단정 내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뭐 한 주가 흐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가 좀 확인이 됐고 북한군 보낸 건 팩트로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일단 북한군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수천 명 단위로 간 거는 이제 사실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가 갈라지는데 뉴욕 타임즈에 그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 수천 명이 지금 인류산 수송기, 러시아 수송기를 타고 크루스크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크루스크. 예, 크루스크 지역으로. 근데 어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선 그런 발언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거리두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조금 모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되게 치열한 교전 지역이라면서요. 크루스크에서 교전이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이 월 1000명이 넘게 전사해서 지금 총 사망자가 31만 명에 육박했고 우크라이나군도 사상자가 꽤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전투병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결국은 총알바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뭐 전망도 좀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대부분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북한의 파병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발이에요.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일본발 북한의 파병 관련된 뉴스에서는 매우 톤다운되어 있거든요. 증거가 있다. 좀 더 지켜보자. 신중 모드죠. 신중 모드. 근데 대부분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건 우크라이나발인데 우크라이나발 그 여러 가지 정보는 정보와 역정보, 과대 정보가 많거든요.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상 좀 매우 뜨거워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좀 취하고 싶고요. 근데 신중하다라는 그리고 게 총알바지 건은요.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 대한민국 국방장관인 김용현 씨가 먼저 그 국회 감사장에서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하자는 게 파병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크루스크 투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병 자체는 이제 팩트로 받아들여야죠. 팩트로 보고. 두 번째 그러나 파병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소위 한국형 모델과 같이 베트남에 우리 군이 파병한 것처럼 작전권과 독자적인 그 전술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냐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정보 혹은 첩보는 여전히 그 북한 인민군이 러시아군의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지휘 체계 안에 담겨져서 속해서 특정 지역에서 뭐 군사적 행위를 하느냐 이거 완전히 다른 파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소위 뭐 경제적 대가를 만약에 지불받는다면 그것은 뭐 동맹으로서 하는 파병이라는 것보다는 일종의 용병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잠시 수치도 말씀했지만 지금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자극적 언사가 우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총알바지 등등이요. 총알바지라는 용어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맨 먼저 사용한 거예요. 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겠으나 총알바지가 된다면 맨 전선 앞에 있을 거라는 것을 단정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신중하고 차분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너무 앞서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을 좀 더 받아서 연결을 하자면 지금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 빠르고 너무 세고 이렇다는 지금 평가할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이 문제로 어제 최초로 하면서 조금 다소 진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선 동맹국이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는 데 대해서는 좀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관측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크루크스 현지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소규모 전투가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어디가 전선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그 옛날 철의 삼각지 비슷한 그런 양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후방 군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로 침공한 것은 서방이 지지하는 공격 작전이 아닙니다. 서방이 얘기하는 건 도네츠크, 루안스크에서 그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걸 지원한 것이지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라고 지원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막상 그 러시아군의 후방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결정적 우세를 확립할 수 있는 300km 이상의 미사일 사용이 안 됩니다. 기껏해야 하이마스 그 저기 포병 고속 포병 부대 요런 정도 전력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 외에 드론이라든가 활공 폭탄 같은 걸 사용하는 전술적 차원의 전투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러시아군은 완전히 분대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격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대 단위의 어떤 전투를 하는 지역은 현재로선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군이 여기에 간다면은 일단은 뭐 독자적인 작전을 해가지고 게임 체인저로서 일거에 뭐 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도 역량이냐에 전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형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생소한 곳에서 그렇게 빨리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최정예 부대라도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현지 적응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고 러시아와 협조 관계도 구축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당장 총알바지로 내몰린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 해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튼 좀 그 저희가 또 다른 주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추격해서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종건 교수가 보시기에 지금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동기와 의도가 복선으로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요? 좀 더 좀 투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남북 관계 상당히 안 좋거든요. 동시에 국내 정무적 차원에서 이 정부는 여러 가지 그야말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최대의 정치 위기 시간으로 봐야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주간의 남북 관계 상황을 돌이켜 보면 기본 상수로 깔려 있는 게 남북 간의 오물풍선과 전단지 혹은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로 해서 접경 지역은 지금 처참할 정도로 긴장이 높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무인기 사건이 터졌고요. 또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자산을 이래저래 사진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이것 터진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했다는 건이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2건에서 3건 정도 나왔어요. 최근에는 폴란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국방장관에서의 총알바지 발언 그리고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한기호 의원의 문자 이거 보면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한 그 상황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 분석하는 그 입장보다 이걸 가지고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에 가져오려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킨다. 그건 뭐냐면 소위 민주정부 제재 안에서 소위 국내적 정치 지지와 입지가 불안한 정부가 이게 분산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학적 용어이긴 한데요. 외부의 외부의 위기를 창출하면서 국내적 집결을 도모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 쳐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직접적 안보 위기를 왜 초래하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전쟁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왜 더 불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냉정히 관리해야 되는 차원인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런저런 우리 우호국들이 차분히 신중히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맨 먼저 우크라이나와 함께 듀엣으로 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그 필요 이상으로 위기를 조장 내지 증폭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진단이신 것 같은데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전 세계가 이 전쟁에 너무 지쳐 있는 상황이고 공급망의 피해가 심각해서 어떻게 하면 종전을 빨리 앞당길 것이냐. 그러면서 대다수가 평화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젤렌스키가 종전이 아니라 확전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러시아 본토 진격이고 거기에 북한이 반응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면은 그럼 이 전쟁은 앞으로도 몇 년 더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트럼프가 집권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야 이제 모르죠. 어떤 식으로든 또 개입은 하겠지만. 나중에 짓고. 그러나 이런 식의 전쟁 양상으로 예상한다면은 어떤 무한대 확전이죠. 네. 거기에 다시 우리나라가 성급하게 반응하면 이거는 필경 아마 국제정치학자들은 3차 대전 문턱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관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확전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게 해요 지금. 아니 제가 뭐 안보론자는 약간 부정적 전망을 해놓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무섭잖아. 지금 3차 대전 얘기하니까. 컨디션이 좋으시다고 그러셔서. 아니 그런데 지금 중동의 상황 악화하고 이거를 결합해서 봤을 때 국제사회가 확전을 예방하는데 이토록 무능하고 또 어떤 그 종전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확전의 논리로 자꾸 치닫는 나라들이 굉장히 국제사회에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이 이제 그 러시아에 가면 당장 우리 안보에는 사실은 저 큰 어떤 위해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있는 각종 드론이라든가 정찰 기술 또 거기서 나타나는 현대전의 다양한 양상들은 북한군이 상당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좀 따져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실 오늘 좀 이제 그 주되게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게 미국 대선인데 뭐 지금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깊게 들어 아예 그냥 다음 주로 미루고 그냥 이야기 계속 진행할까요? 다음 주에가 대선으로 바로 코앞이니까 그냥 그때 가서 얘기해야 더 조회수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오늘 그냥 이 주제를 그냥 쭉 달릴까요?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최 교수님도 좋으십니까? 예, 순간 좀 긴장을 놨다가 다시 긴장스러운 왜요? 근데요, 저는요. 대부분 김종대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동의하는 방향이에요. 아니 3차 세계대전도 그럼 동의하세요? 제 말씀은 이게 상황이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건은 우리 같은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죠. 그럼요.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적 영향력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이고 게다가 그것은 잠재적인 위험인 것이에요. 당장 이것이 현실화된 것은 아닌 거거든요. 예.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주요 서방 국가들의 태도는 이 전쟁에 연루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을 방기할 수도 없다라고 해서 그 중간 단계인 좀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해요. 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예전에 한국전쟁 당시에 6.25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북진 통일 이후에 자기 동부 영토를 다시 수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는 뭐라 그러냐면 돈네스크부터 거기 그 크리미아 반도까지 이어지는 동부 벨트를 슬라빅 민족의 정체성이 강하고 이미 자국 영토에 복속되어 있으니 그 정도 선에서 끝내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정서는 지친다예요. 근데 지금 북한 팩터가 나타났고 거기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중하지 않은 발언이 서울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연류와 방기 사이에서 신중하고 있는 서방 그리고 미국과 같은 국가들도 한국을 보면 아니 저 나라 왜 저래?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튄다, 예. 속칭. 물론 폴란드, 루마니아 즉 우크라이나 주변국에 있는 이런저런 지도자들은 한국의 반응을 나름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바로 지역에서 발생되는 전쟁에 저 멀리에 있는 한국이 이런저런 무기를 줄지도 몰라 아니면 직접 파병을 할지도 몰라라는 상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이익과 안전 아니겠어요? 그럼요. 근데 너무 좀 급하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불편해요. 이 점은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신원식 안보실장이 이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외교 국방장관, 그러니까 2+2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그럼 어느 정도 그러면 한국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삼국 안보실장 회의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이미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대선을 앞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태는 신중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를 만들면은 대선에는 거의 핵폭탄 같은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나는 거. 네. 그다음에 지금 중동 상황도 가까스로 관리가 됐습니다. 이란에 뭐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을 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란은 자기들은 찰과상에 불과하다면서 별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성공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가까스로 정리가 된 겁니다. 만약에 정유시설이나 어디 핵시설을 폭격했더라면은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뭐 안간 힘을 다해서 분쟁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이 마당에 갑자기 이런 변수를 갖다가 어떤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서 마음껏 그냥 활용해 먹겠다 이래버리면은 한미 관계에 상당한 긴장이 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긴급히 만난 것 같아요. 한미일 안보실장이. 오히려 미국이 한국 그 브레이크 걸려고? 아니 그런 측면도 있죠. 오히려, 미국으로 네. 갔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번 삼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도 조속히 개최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위한 정상 간의 대화 또 일본 총리도 새로 됐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는 조금 조율하자 이런 입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한미일 안보회의는 두 가지 실질적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달에 APEC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가 위치가 제가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남미 쪽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 페루입니다. 페루에서 열리는데요. 자꾸 명사가 생각이 안 나시죠? 요새 저거 그걸로 증상에 접어든 거야. 예, 술 좀 적게 드세요. 페루 장복해야 돼요. 페루에서 열리고요. 그 한미일 정상회의의 실무적 조율을 위한 것 같고요. 제 경험을 비춰보면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일이 지금 가자지구의 전쟁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여부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일종의 좋은 그림을 내기 위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의 이야기는 아마 한미 간에 했을 겁니다. 한미일이 앉아놓고 너 한국 톤다운 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젠다 세팅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일본의 스탠스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일본은 매우 조용하죠. 왜 조용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지금 어제 끝난 총선 때문이기도 하고 망했던데요, 참. 예. 완전 망했어요. 일본은 지금 당분간은요. 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정부 체제가 될 것입니다. 거기도 이제 자기 코가 석자가 돼 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네타냐후와 젤렌스키라는 전 세계 두 명의 확전론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위기 관리 능력이 상당히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육자회담이 있었고 또 4대 강국 외교가 너무나 이상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중국, 러시아까지 대한민국 편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지전이 일어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전 세계가 또 주변국이 전부 압력을 넣어가지고 상황 관리가 된다 이거죠. 예, 상황 관리가 됐고 우리가 대화 라인이 단절된 게 없습니다. 주변국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국제사회 지지를 얻고 어떤 사소한 분쟁 요인이라도 성공적으로 관리해온 나라다. 그렇게 해서 국지전도 국지전으로 끝났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 상황 변화가 크다는 겁니다. 우선 주변 4대 강국 중에 절반이 떨어져 나갔고 남북 관계도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하고 밀착돼 가지고 새로운 군사 능력을 확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밀려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소한 분쟁 요인도 과거와 같이 안정되게 관리될 수 있겠느냐. 이게 불안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동맹국에 의존해서도 이걸 하는 게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를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란은 용케도 미국이 잘 이스라엘을 주저앉혀 가지고 소규모 공격으로 끝나버렸다 그랬지만 같은 시간대에 가자지구에서는 또 본 적이 없는 잔혹한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국제 분쟁 관리 예방 또 미국의 위기 관리 능력이 의심받는다면은 그 자체는 우리한테 불안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과연 어떤 비전과 준비된 능력으로 헤쳐나갈 거냐. 이런 해결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누가 나쁜 놈이냐. 뭐 이런 식의 논의로 이것이 자꾸 왜곡되다 보니까 조금 저는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면 두 분께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만약에 조언을 하신다면 별로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게 이거다. 예. 아니, 조언 이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 지금 나 그런 거 너무 힘들어. 3차 세계대전 목전에 와 있대잖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거다. 이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접경 지역의 그 위기를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 돌발 요인을 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아시아 지역에 잠재적으로서 전쟁과 분쟁이 날 수 있는 곳은 뭐 이 대만 해협 그리고 한반도인데요. 대만 해협은 절대 우발적 충돌이 난 곳이 아닙니다. 그건 의도적 충돌이나 계획적 충돌의 확률이 훨씬 높아요.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고 그쪽에서 동원해야 되는 군사 자산의 특성상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한반도는요 코앞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붙어 있고요. 또 적대적 원한이 깊고요. 그것을 서로 정무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피해의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북한 혹시라도 남과 북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의 국지전 내지는 우발적 충돌이 나면 북한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경제적 피해보다 대한민국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환율도 지금 1,400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기름값도 오르고 있고요. 물가도 오르고 있고요. 수출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봤었을 때 한국에서의 정권적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북한 관리 못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방금 말씀 나눴지만 우크라이나전에 어떻게든 우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폭탄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면 외국 사람의 시각에서는 우크라이나 가자 혹은 중동 지역 한반도가 똑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동급으로 지급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접경 지역 관리 잘하고요. 기본적으로 핸드폰 관리 잘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요. 저겁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입니다. 너무 많은 말과 메시지들이 이 지금 국내 정치가 혼란한 상황에 네. 그것을 마치 덮거나 덮기 위해서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안보를 이렇게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는 분명히 러시아는 우리 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우리 대사가 가 있거든요. 어떤 활동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활동을 못 한답니다. 네. 그러면은 특사라도 보내든가 아니면 밀사라도 보내서 진위를 확인하고 안 되면 책상을 치면서 싸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외교적 수단이 고갈이 됐는가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렇게 막 그 무기 지원 검토한다고 할 시간에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 노력이 있었는가. 이건 완전히 뭐 중견 국가의 외교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실망스럽고 외교가 없는 거네요. 또 한 가지는 그 이렇게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되는데 중국이 찬성하지 않거든요. 중국은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한중 전략 대화도 더 밀도 있게 해서 이 동아시아 동북아 어떤 다자 안보나 평화 관리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대화를 밀도 있게 진척시키는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일 수가 있다. 결국은 뭐 무기 지원한다, 연락관을 파병한다 이런 군사적 조치 이전에 외교가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명분을 갖추고 해도 늦지 않은 일을 이런 어떤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채 바로 군사적 조치만 얘기하고 있는 건 외눈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견 국가의 품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지혜의 총합이거든요. 오늘 저렇게 말이 잘 되네요.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역대 정부를 초월해서 집권하는 정부는 집권하고 나니 한중 관계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또 한러 관계가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판단과 그다음에 교훈 아래 이런저런 사건이 우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언정 북경과 모스크바와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교류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정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굴욕 외교 혹은 소위 균형 외교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을 경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한미동맹에 너무 편식 외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모스크바와 북경과의 관계가 사실상 준절교 상태에 가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이미 대한민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해버린 상태니까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지식된 축척이 지금 축적된 외교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지금처럼 뭐 북경과 소통해야지 모스크바 외교적 밀사를 통해서 해야지 이거 지금은 절대 안 될 거예요. 아니 글로벌 중추국가를 얘기하고 무슨 너무 해당됐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나라가 그게 다 이상한 거죠. 그럼 외교적 수단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리 비우호국이라도 막 그냥 전화 라인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뭐든 지금 가까이서 따져보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이게 북한 파병 뉴스가 터지자마자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1차관이 초치해서 공개적으로 깼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 말 중에 즉 주한 러시아 대사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근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꼭지가 뭐였냐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와 대한민국 정부는 상반된 평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특히 무인기 관련해서 얘기했고요. 그쯤 되면 이건 정말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맞는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7명이 쌓아오고 놓고 축적해온 대한민국 생존 전략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주변 사강외교라는 게 어떻게 이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다 고장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쌓아 올리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말아먹는 건 한순간이다. 작년에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쇼핑 그 문제가 생겼었을 때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키이우에 가서 생직사 사직생의 정신으로 연대하여 투쟁하자 이런 발언 있었고요. 거기서부터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인 걸 이렇게 한 켜 없앤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전에 최종권 교수가 이제 돌발 상황 돌발 유행 관리를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러니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째, 마리 앙뚜아네트 뺨칠 김건희 왕국이라고 긴 대남 전단이 폴란드 정상 환영 행사에서 날아다녔잖아요. 신문으로 봤어요. 경호실 직원이 그 주로 다녔잖아요. 신문으로 봤어요.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양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새로운 어떤 또 심리전을 선보여 준 것이고 이렇게 전단을 실은 건 처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전단이 저기 강남에 뿌려졌다가 바람 타고 한강 건너서 용산까지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행사에 있는 거 알면
전단이 왜 뿌려졌는가가 아니라 최소한 미리 수거는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순간에 막 떨어지는데 군악대 빵빠레 올리는 그때 떨어지는 걸. 두 번째, 보도에 따르면 오물풍선에 GPS를 달았다는 보도 있던데 맞아요? 예, 그게 이런 식이에요. GPS를 달았다는 것은 예. 그 어떤 GPS로 위치 추적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지점을 지날 때 자동 격발이 되도록. 그러니까. 예, 이런 형태의 GPS 풍선이고 지금까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총 날려보낸 풍선이 거의 6,000개 가까이 된다 그러고 또 용산에 떨어졌거나 스쳐 지나간 것만 해도 거의 200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풍선 심리전을 위한 전담 조직이 창설된 걸로 보여지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이게 나날이 진화되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은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죠. GPS까지 달린 오물풍선은 그럼 풍선이 아니라 무기 아니에요? 아니 유사시에 무기로 돌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럼 대처 방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공중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 표현을 뭐라고 해요? 터트린다를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풍선? 아니 뭐 그냥 터트리는 거죠. 아니 그럼 풍선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터트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놔둬가지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정말로 그러니까 무기 뭐 생화학 무기나 이런 것들 실어갖고 물질을 실어서 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정부나 군의 입장은 매뉴얼에 없다는 거예요. 풍선은. 그게 답답한 매뉴얼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용산이 뚫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어요.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참 뭐랄까 못마구니까 이제 무시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만약에 영종도나 김포공항에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410시간 비행 정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이 풍선 때문에. 네. 그러니까 풍선 대신 포탄이 한 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피해 불균형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얻을 피해가 많고요. 어쨌든 그 용산 대통령실의 연병장에서 그 국빈 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용산은 해방구예요. 거기 무슨 비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까? 뭐 드론, 풍선, 지들 마음대로 오는데 그리고 아무 제재도 안 받아요.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